예,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공부할 만한 분들이고 이분들에게 뭘 알려줘야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정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 이걸 텐데, 개인적으로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정치하면서. 그래서 그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예,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어. 쟤는 우연히 나보다 먼저 간 것 뿐이야.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질문 같은 것도 막 활발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는 어딜 가는 대충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질문은 정말 가는 곳마다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웬만하면 다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제목을 또 붙였습니다. 이게 제가 책 제목으로도 붙인 거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험난해요. 예, 정치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과 한번 풀어나가보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은 크게 두 세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산업화 정당, 한쪽은 민주화 정당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국민의힘 여당이죠. 여기는 결국에는 산업화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후광으로 정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왠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은 경제를 좀 더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를 그 영광을 바탕으로 먹고 사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왠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좀 더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제가 이미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산업화 정당과 민주화 정당이 각자의 그 전성기를 한참 지난 시기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요, 어느 당이 집권한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갑자기 옛날처럼 고도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때만 해도요, 그때 구호가 뭐였냐면은 747이었어요. 7%의 성장을 해가지고 국민소득 4만 불을 만들어내겠다, 임기적으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그거 얘기하면 좀 웃긴 사람 취급받을 거거든요. 7% 성장하겠다. 우리 중국도 요즘 하기 힘든 게 7% 성장인데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잘못 운영하느니 뭐 어쩌니 해도 정치 민주화의 정의는 은근히 간단해요. 정치 민주화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만은 정치 민주화는 우리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잘 유지되면은 웬만하면 정치 민주화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 민주화의 측면에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위협받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냥 가끔가다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뿐이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민주화의 영웅들을 보시죠. 산업화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예, 그리고 민주화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영웅들을 모십니다. 예. 사실 근데 여러분이 그 정치나 경제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운영했던 것처럼 지금 경제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멀쩡한 땅을 수용해가지고 제철소를 만들겠다. 아니면 서울에 빈민가를 밀어내고 거기다가 뭐 고가도로를 만들겠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거거든요. 사실 각 정당의 영웅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영웅들의 모델이라는 것이 현실에선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이미 2003년도에 미국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비교 정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7번째 수업이 박정희였어요. 예, 미국에 배웠는데 박정희를 뭐랑 같이 배우냐면요, 레닌이랑 같이 배워요. 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레닌의 신경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NEP라고. 이것은 내용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왜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느냐가 하루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좋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같이 경제를 운영하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정당이 지금 결국에는 지향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는 이분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려나요? 예. 요즘은 교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누구죠? 누구? 이름. 네. 포스코 박태준 회장이죠. 포항제철을 만났던 박태준 회장이 옆에서 이제 공사 시작하는 그런 사진이고, 이건 이제 5.18 관련된 사진이고, 결국에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당들이 그 영웅들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약간 다른 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통령 선거였던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두 명의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하나는 이재명 후보, 네, 대표가 됐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둘이 고른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퍼컷 세러머니를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궁화 발차기를 선보이는 그런, 예, 그런 퍼포먼스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사실상 지금 3년째, 저는 약간, 더맨더머 경쟁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어쩔 수 없지만은, 예, 더맨더머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산업화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뽑은 대통령 후보인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화에 기여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삶의 이력을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가서, 예. 뭐 했죠? 그 다음에 사시 9번 보시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시가 되셔가지고, 검사하시다가 퇴임하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력을 복잡하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고 있는 이력이고 그 어디서도 산업화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업화에 기여한 거나 산업화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민주화 정당의 당대표이신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다른 점들,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면서 복지체계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돈 쓰고 이런 거 있어서 그 부분에서 특출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지 민주화에 기여해서 올라왔던 다른 민주당 정치인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각 정당이 이제 서서히 산업화와 민주화의 아이디어를 탈피한 그런 아젠다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였죠, 아젠다가? 대선 때 뭐 하겠다 그랬죠? 지금 들어보면 좀 웃긴 얘기지만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예, 믿기지 않지만은 공정과 상식이 그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호도 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근데 하여튼간 어쨌든 사실 둘 사이엔 대장동 갖고 티격태격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비극이었죠. 자, 어쨌든 이 두 지도자의 지금 정치가 계속 꼬여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까지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각 정당의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루어야 될 만한 과제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앞장서서 이끌어서 이뤄내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우선 먹고 살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가의 아젠다는 경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누가 할 것이냐를 갖고 다투다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엘리트고 그리고 조직화된 집단이 군인들이었으니까 군인들을 거꾸로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로 집권해가지고 한동안 이끄는 시간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시대착오적으로 군인들이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그 독재를 타도하려는 투쟁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시대 정신이겠죠. 그래서 그 독재를 타도하고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겠죠. 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과연 뭘까? 한번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겠죠. 얼핏 드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과정, 경제발전, 민주화, 이 다음에 무엇이 올까에 대한 고민을 선진국들도 일찍 도달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는 압축 성장했지만 어쨌든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 이걸 고민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제가 대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문제, 이런 질문 많이 물어보면은 나오는 답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2012년쯤에, 13년쯤에 그때 정치 시작할 때 가가지고 대학생 강연을 가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세대가 똘똘 뭉쳐서 이뤄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 답변들이 나와요. 등록금을 인하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좀 약하죠. 윗세대들이 나는 산업화 세대요, 민주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세대가 우리는 등록금 인하 세대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아젠다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숙명인 거죠. 자, 보세요. 그걸 찾아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걸 이룰 수 있는 리더를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저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지도자가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국민을 이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은 우리가 돈키호테를 책에서 보면은 뭐 낭만부사처럼 보이기도 하죠. 기사도 정신을 뒤늦게 추앙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돈키호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 인식이 거의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라는 사람은 우선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 우선 돈키호테는 자기가 기사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원래는 그냥 건달에다가 기사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술집에서 술집 주인한테, 여관 주인한테 이렇게 서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기사도 아니고 본인이 그리고 명마를 타고 다닌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이 명마가 아니라 비루한 말인 로신한테라는 그냥 쓰러져가는 말이었죠. 그리고 본인은 정의롭게 거인을 향해서 돌격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평화롭게 돌고 있는 풍차였죠. 그리고 본인은 정말 본인이 사모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외모평가에서 미안합니다. 동네 추녀로 소문난 둘시네아 공주라고 착각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이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이 네 가지를 결합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현실에서 목표를 잘못 장착하고 본인의 위치와 본인의 역량을 잘못 평가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정치인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계해야 될 것 같다. 자, 대통령께서 2022년 7월 20일 취임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신 순간에 국시를 밝히십니다. 국가가 무엇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가를 밝히시는데 여기부터 정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거는 이념이 아닌 민생.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정상인 건데 대통령께서 조금만 있은 다음에 1년 뒤에 2023년에는 갑자기 제일 중요한 게 이념. 설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1년 전에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대통령 되기 전까지 준비를 안 했던 거죠. 내가 되면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냥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기사 다 써주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죠. 며칠 전이죠. 5월 9일에는 이념이 중요하다 그러니 이건 또 민생 어려움이 안 풀려 송구하다. 그래서 이준영 기자회견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1년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공산전체주의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정치를 오래 했고 외국에서 공부도 했지만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용자가 용기 있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는 공공기관에 문의를 합니다. 공산전체주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희끗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2023년 9월 1일에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의미와 공산전체주의의 의미를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뜬금없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국립국어원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가나다에서 3일 만에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줄줄줄 앞에 노력한 티를 내고 끝에 보면은 문의하신 공산전체주의는 국어사전에 올라있지 않아서 의미를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국시로 내세운 내용이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근본 없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아젠다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걸 실현시킬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아젠다 자체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민생이었다, 이념이었다, 민생이었다가 공산전체주의가 너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가르쳤다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답변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정치인들이 그에 대한 고찰을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는 스킵하고.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럼 뭐를 다룰 시기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사회제도를 한번 정비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사실 그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적 가치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굉장히 뜬금없는 여러 가치관이 혼입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아까 경험했고 압축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뭐 한 세기에 걸쳐 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얻은 것들도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성 참정권이에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근현대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여성 참정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성계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그 안에서 영웅들도 있었고 흑인들도 참정권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노예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노력했었고 근데 우리는 광복이 된 다음부터 어쩌다 보니까 체제가 민주주의로 결정됐고 예. 광복됐다고 무조건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 전쟁 이후에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왕정을 존속시키기로 하잖아요. 미국의 그냥 생각으로. 예. 일왕을 덜어내면은 난리 나겠다 싶으니까 그래 그럼 군주제를 허용해 줄게. 그게 미국의 선택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전주희씨 왕가를 다시 불러가지고 입헌 군주제를 하자는 얘기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휴전선 위에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맥락 없이 그냥 시작하게 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체제를 조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도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린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엔 맞았으나 지금은 고쳐야 되는데 쉬쉬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저희 개혁신당을 차리면서 개혁신당에 냈던 공약들 이제는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제도를 처음 만들 때요.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나 조선시대에 잔재가 남은 상황에서 결혼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결혼제도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이혼제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혼을 협의이혼하지 않는 한 이혼의 유책 배우자가 있게 되면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지가 사고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하거나 제기해서 그 이혼을 받아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부 생활은 파탄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형태의 제도는 왜 생겼을까? 왜냐? 그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경제력이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가 바람피고 나가지고 여성을 내쫓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떤 보장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고치고 오히려 성내는 놈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개념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 와서 보니까 여권도 신장되고 여성도 경제력을 갖추게 되고 이랬을 때 오히려 이제 거꾸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 대한민국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뭐 동성애에 대한 관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차별금지법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 일부만 조금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국만 해도 보세요. 미국만 해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보면요.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게 중심이 안 갑니다. 경제 이슈는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회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낙태를 허용할 것 같고 공화당이 집권하면은 낙태 반대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사회 제도에 대한 그런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되고 정치제도가 안정화된 국가들의 숙명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단계로 진입할 거라 보고 저는 정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인데 반대로 이 논쟁을 대한민국에 소화할 수 있을 거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그다지 자신감은 없어요.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왜냐? 대한민국의 사회 논쟁이라는 것이 일어났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대한민국은 왜냐? 다른 의견을 찍어 누르는데 유구한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지난 50년 넘는, 60년 넘는 생활 동안에, 시절 동안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빨갱이. 종북이라 불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하시는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김대중 빨갱이다예요. 네, 김대중 공산주의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작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발전시킨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자적인 발상으로 뭔가 정책을 편 게 안 보여요. 오히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고 국제 자본이 들어오기 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반대의 입장이거든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레닌이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논쟁의 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빨갱이, 종북,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게 대한민국 정치의 무다였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라도가 욕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논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기대하는 것, 그리고 저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실타래 처럼 얽힌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장애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혐오 논란이에요. 네. 사회학적으로 아주 민감한 개념들을 토론의 장을 끌어올릴 때마다 혐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 혐오지. 여기서 혹시 혐오의 기초적인 정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혐오를 구성하는 요건. 우선 스테레오타이핑이에요. 싸잡아야 돼요. 하나의 사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람 하나를 재단하면 그게 스테레오타이핑이고 혐오로 가는 길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전라도 사람이 싫어. 아니면 나는 네가 싫어. 왜냐?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싫어. 왜냐하면은 네가 보수 정당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다 싸잡기 시작하면은 결국 혐오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혐오라는 것이 이제 막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 보면은 자, 이분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장현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경석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저하고 친해요. 예. 저랑 이분이랑 지난주에는 같은 목표로 시위도 같이 했어요. 예.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위한 시위를 같이 했어요. 이분이랑 저랑.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이분과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혐오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준석이 혐오를 한다고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걸 혐오해요. 여성도 혐오하고 장애인도 혐오한대요. 예. 자, 그런데 우선 이게 뭐냐면은, 혐오에 대한 정의가 대한민국에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아무거나 다 대고 이제 혐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거나 내놓고 빨갱이고 종북이라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보면은, 석숙명여대라는 대학에 가면은 홍성수라는 혐오 표현 연구를 하면서 월급 받는 분이 있으세요. 예.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에게 칭호를 하셨습니다. 건국일의 혐오 선동의 그 능수능란 정치인. 예.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분석해봤더니만은 정치인 중에 혐오 표현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문제는 그래서 혐오 표현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준석은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말 하셨어요. 근데 건국일의 가장 혐오 선동에 능숙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는 안 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나올까라는 걸 생각해보면요. 이분은 혐오를 통해서 월급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혐오주의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일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거 이제 쭉 가보면 뭐냐면은 결국엔 이준석은 혐오를 하지 않지만은 이준석이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이 혐오한다 뭐 이런 논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사회적 논정을 시작할 때 가장 쉽게 그걸 눌러버리는 방법으로 이미 일부 선동가들이 혐오라는 단어를 꺼내든 거예요. 너 혐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혐오하는 사람 비판하고 이러면은. 예, 너 혐오. 예. 근데 아까 말했듯이 혐오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뭐냐면 싸잡아야 돼요. 예. 나는 네가 싫어. 왜냐? 네가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되면 장애인 혐오죠. 제대로 혐오죠. 예. 그런데 그때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건 뭐냐면은 저는 전장현에서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비문명적이라고 생각한다가 제 정확한 워딩이었어요. 이거는 혐오의 구성 요건이 없어요. 왜냐? 저는 전장현이 아니라 보수단체에서 만약에 지하철을 막고 시위했어도 똑같은 지적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간단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 논쟁에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겠습니까? 정치에 있어서. 보세요. 대중적으로 얼마나 이준석은 장애인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예. 저는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억울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거랑 그냥 싸워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같이 충분한 교육을 받은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런 논쟁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방관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종북 논란 보세요. 빨갱이 논란 보세요. 그 논란이 반세기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진행됐어야 될 논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결국엔 저는 21세기 논쟁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무슨 문제로 논쟁할까인데, 제가 이제부터 사례를 막 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갖고 논쟁해야 될까. 왜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나중에 이 사회의 리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흘려보냈을 만한 문제들인데, 이제는 전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가까이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네. 자, 행정의 영역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정치의 차이가 뭐냐면요. 정치인은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방향성을 세워줘야 돼요.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리더라는 생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를 제시해주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하겠다 그랬을 때, 뭐 교육, 노동, 연금 개혁하겠다 그랬을 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어야 되는 거는 지향점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육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게 제시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교육개혁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만은 역시 어물전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검사 시절 버릇을 못 고치고 결국에는 때려잡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때려잡겠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돈키호테가 황당한 건 뭐냐면은 풍차랑 싸우려고 들어가요. 풍차는 그냥 돌고 있을 뿐인데 저게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현우진을 잡겠다고 들어가는 거죠. 예. 현우진을 잡아. 왜냐? 자기가 1960년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사교육 강사하면 떼돈 벌고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하니까 옛날 60년대생의 감성으로 현우진을 털러 갑니다. 그래서 국세청 조사 가국이라고 있어요. 예. 국세청에서 재벌 수사하고 진짜 이런 거 하는 재벌 세금 캐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투입되냐면은 인간 강사들을 털기 위해서 투입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인강 강사들의 소득은 꽤 투명하거든요. 여러분이 인강을 막 결제하려고 현금 들고 가가지고 내고 이런 거 있나요? 99.9% 카드 결제고 기껏해야 여기서 국세청 조사사국이 들어가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거는 현우진이 비싼 차를 탄다더라 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거를 털러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개혁에 있어가지고 지향적. 예. 아무래도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많은 요청이 들어왔었고 끝나고 나서 그런 밀린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지난 총선 결과나 이런 걸 바탕으로 젊은 세대가 하고 싶은 질문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총선 결과를 또 분석하는 것도 듣고 싶은 것 같고 그래서 불러주는 곳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네. 원래 사실 이렇게 검찰 인사라는 것이 나기는 하지만은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병호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인사가 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검찰 경력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오해를 살 만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과거에 본인께서 검찰총장으로서 정권 실세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런 인사를 협의 없이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본인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과 비슷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당선인께서 천하람 당선인이랑 김영태 당선인이랑 장애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천하람 둘 다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같이 활동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소 마지막 선택이 달랐던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노선투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김용태 당선인도 결국은 정치를 개혁하는 길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검찰 인사나 이런 분에 누나는 대통령을 누나시는 말씀을 좀 글을 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신 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또 어쨌든 배우자가 수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개인의 어쨌든 배우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과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대통령께서 특검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